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직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아이템에서 이렇게 반도체 공정 씹어 먹기 하나씩 네네.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고 있죠. 네네. 오늘은 노광 공정. 네네. 노광 공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조금 이 투자 쪽에서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어서 네네.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아니, 루나 사태. 네. 루나 보유자. 네. 종이 쪼가리가 됐죠. 종이 쪼가리보다 못하게 됐어요. 네네. 아무도 안 사요. 네. 쓸모가 없어졌어요. 네. 대체 이게 스테이블 네. 코인은 무엇이고 네네. 또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네네. 한번 살짝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 이유는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 자산이 없잖아요. 네, 뭐 이제 그렇죠. 어쨌든 달러가 무슨 종이 쪼가리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어떤 세계 최강국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탈중앙하다 보니까 2017년쯤에 네.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하도 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각국 정부들이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는 자국 화폐, 법정 화폐하고 교환 금지, 그리고 뭐 채굴 금지,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코인 시장이 뭐 멘붕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가치를 지급 보증해줄 만한 법정 통화가 필요했는데 네. 그거의 어떤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아,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이제 테더라는 코인이고요. 네. 지금 뭐 전체 코인에서 시총 3위 정도 되는 이제 코인인데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 100조 되는데 이게 컨셉이 뭐냐면 테더라는 코인 하나가 1달러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 하나가 네. 100불을 쏘면 100코인을 받는 거예요. 100테더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 세계 환전 수수료 없이 그냥 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듣고 보면 굉장히 네. 안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테더가 정말 1달러를 지급 보증해 주느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깨진 거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테더의 이슈는 아니고 자 그러면 테더는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법정 화폐하고 이제 담보 그죠 달러하고 네. 담보를 가지고 딱 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신 테라하고 테라, 루나는 루나. 이제 네. 한국이 만든 코인인데요. 이거는 좀 알고리즘형이라고 해요. 테더가 아니라 테라라는 게 네. 있는데 이게 또 1달러를 지급 보증합니다. 네. 그런데 테라하고 루나는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똑같은 거예요. 시총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 테라라는 게 만약에 1달러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네. 얘는 무조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 가격 유지 기능을 누가 해주냐 하면 루나가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테라가 만약에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루나가 그만큼 소각이 돼요. 루나의 주식수가 줄어요. 네. 네. 반대로 테라가 뭐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그만큼 이제 추가 발행돼서 가치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균형을 네. 맞추는. 그게 이제 그 평상시에는 그게 되는데 누가 한 10억 달러 정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를 막 테라를 사서 네. 대량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 이렇게 소폭 움직일 때는 이 알고리즘으로 이게 밸런스를 됐는데 맞추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구나. 깨져버리니까 뚫고 내려가 버리니까 테라와 루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겁이 네. 나는 거죠. 정말 이게 알고리즘이 통하는 거야? 알고리즘이 깨진 것 같은데 신뢰가 무너져 네, 버렸네. 다 던지고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나가버렸네. 네네. 네. 그래서 종이 조각이 사실상 참 위험합니다. 네. 네.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자기가 잘 모르는 거는 네. 어지간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주의인데 아프다. 네, 뼈 아프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경험 삼아 네.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건 좋은데 탈중앙화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망한 기술이에요. 그쵸. 계속 갈 네. 기술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얘가 구글 같은 애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 예전에 사라진 라이코스 같은 애들이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템 시청자분들은 네네.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반도체 특히 IT 쪽은 굉장히 신중하게 네네. 또 들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만큼 수익 난다는 맞아요. 생각으로 네. 결국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네. 이제 노광 네.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이 노광 공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4대 공정에서. 그렇죠. 이게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네. 건가요? 일단 이제 실리콘이라는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잖아요. 근데 회로를 붓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진처럼 현상을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회로가 그려져 있는 마스크라는 게 있고요. 이 마스크를 통해서 굉장히 축소 인쇄해서 실리콘 웨이퍼에다 찍는 거예요. 그럼 회로가 여기 딱 형성이 되는 네. 어떻게 보면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리소라는 말이 석판이에요. 석판을 의미하고 네. 이걸 빛을 이용한 석판 인쇄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공정인데 이게 전체 반도체 그 설비 투자액의 40% 비중을 차지해요. 40%. 네, 그만큼 비싸고 노광 장비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네, 업체가 세계에서 독점. 독점하고 있는데 장비 대당 가격이 1,000억에서 2,000억, 차세대 장비는 3,500억까지 합니다. 아니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네. 왜 ASMR 밖에 못할까? 네, 왜 그럴까요? 제일 어려우니까요. 제일 어려우니까? 네, 엄청 어려운 기술. 우리나라도 기술력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 네. 아, 왜냐하면 니콘이나 네. 캐논 같은 업체들도 다 노광 장비를 하다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다 나가 떨어지고 평정해 버린 거죠. ASML이. 그럼 ASMR은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ASML은 필립스 전자에서 떨어져 나온 네. 부분이에요. 원래 필립스가 원래 전구 회사였죠. 그쵸. 그 에디슨이 창업한 GE하고 전 세계 전구 회사를 양분하다. 100년 전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구만 해서 계속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가전 사업도 하고 반도체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엑스레이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또 잘 될 때는 막 벌리다가 안 될 때는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리하는 게 반도체 사업 부분이 NXP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도체 노광 장비를 개발했던 게 있는데 하다가 안 돼서 팔았어요. 그 연마을에 있는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한테 팔았는데 ASM. 네, 그래서 그 회사가 ASML이 됐습니다. 아. 와 거기서부터 시작한 네네. 진짜 전 세계 독점 기업. 그렇죠. 그때는 근데 뭐 일본 회사들이 너무 잘했어요. 네. 니콘이나 뭐 캐논 같은 사진 음. 업체들이 왜냐하면 현상 기술이라고 그쵸. 했잖아요. 사진 업체들이 잘했는데 계속 이제 기술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딱 진출하던 시점이었는데 일본 업체들이 회방을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한테 삼성이 팔지 마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콘이나 캐논 쪽 노광 장비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글로벌리 뭐 기술 있는 회사들 좀 찾다 보니까 유럽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좀 삼성 키워줬다. 뭐 오 삼성 처음에는 때문에 네. 아, 지금은 처음에. 아닌데 처음에는 좀 그런 또 영향도 있습니다. 네. 아, 일단 이 노광 공정은 네. EUV 네. 그리고 DUV로 나눠진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EUV라는 건요 극자외선입니다. 음. 그 뭐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DUV는 이제 광원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로 지금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 광원이 이제 KRF라는 게 있어요. 브라크립톤이라는 게 있고, 요게 28나노 파장까지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ARF라는 게 이제 있는데 요게 193나노 대 파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DUV라는 거는 ARF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RF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쓰는 광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레이저 소스 자체가 다른 건데 그게 이제 EUV로 가면서 이게 14.3나노 파장까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존의 KRF 때부터 저기 ARF 때까지 이 광원을 DUV 광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EUV 광원을 이제 EUV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 노광 공정 장비 수급이 조금 어렵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 생산하니까 여기 회사한테 사가야 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모든 반도체 업체들 사야 되는데 네. TSMC가 제일 많이 사요. 아 일단 연간 생산량이 20년 기준으로 1년에 35대밖에 못 만들어요. 35. 정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장비예요.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35대고 네. 작년 기준으로 40대 40대.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46대 정도 돼요. 그러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전체 생산량 중에 절반은 TSMC 겁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 25%가 삼성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많이 가지고 사간다. 네. 업체들이 막 정말 이거 물량 확보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수급하는데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14나노 때부터 그 EUV 공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그렇죠. 사야 되죠. 인텔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PT 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은 정말 사고 싶은데 미국의 어떤 제재 때문에 한 대도 못 샀습니다. 오, 세상에.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고 싶어도 못 네, 사는. 이거는 뭐 3,500억짜리인데 줄 네. 서서 사 이런 거죠. 에르메스는 뭐 장난인 거죠. 네. 아 부럽다. 네. 절대 망할 일이 없는 회사네요. 그렇죠. 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 건 어쨌든 아니고. 네. 정말 뭐 향후 10년 동안 큰 뻘짓을 안 하면 안 망한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네. 을인데도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기업이 전 네, 세계에 그렇죠. 어딨어.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ASML 지분이 있어요. 오, 네. 잘 샀다. 네. 잘 예전에 가지고 있네. 네. 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동안 증자를 많이 해서 어떻게 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엄청날 야, 겁니다. 세상에. 네. 그 사이에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오. 그런데 이 네덜란드 ASML이 램리서치처럼 또 경기 화성에 EUV 클러스터 구축한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클러스터 구축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좋은 건가요? 긍정적인 면, 뭐 부정적인 네네. 면 다 있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그 차세대 공정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필요하고요. GAA. 네.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14나노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차세대 12나노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노광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광 장비 업체하고 반도체 업체가 딱 붙어서 이걸 차세대 공정을 막 개발해 줘야 돼요. 네네. ASML 입장에서도 이 GAA를 제일 먼저 하는 회사가 삼성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이 되는 거죠. 오. 네. 그러면은 더 이제 밀착해서 맞습니다. 바로바로 이 초격자 기술을 그렇죠. 개발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그 수율이라는 실력이 어디서 갈리냐면 네. 그냥 장비를 받아서 내가 적당히 쓰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수율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든 수율, 막 엄청난 그 기술을 가려면 장비 업체하고 딱 반도체 업체가 붙어서 몇 년 동안 연구 개발하면서 같이. 서로 최적화를 딱 맞춰가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삼성이나 TSMC나 뭐 인텔 같은 글로벌 어떤 선두권 업체들은 다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또 발전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런데 이 차세대 노광 장비 하이 NA 맞나요? 이게 네. 또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쯤 나오는 거고 또 아. 왜 중요한 걸까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IT 신입. 네. 이거 잘 주어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EUV라는 광원을 쓰는데 이게 차세대 그 장비는 하이 NA라는 EUV 장비를 네.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하이 NA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NA라는 게 누머리컬 아펙처. 아펙처. 네. 네.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업그레이드한 장비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EUV 장비에서 NA라는 게 있는데 NA라는 게 기존의 0.33의 어떤 수치를 하는데 요거를 0.5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오. 그래서 하이 NA라는 네. 게 붙는 거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더 미세한 좀 더 미세한 그 조금 반도체 미세한. 공정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 가격이 기존 EUV 장비보다 70% 이상 비싸고요. 아마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쪽 이 장비가 준비가 돼야지 차세대 나노 이후에 옹스트롬 시대를 여는 어떤 열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옹스트롬의 시대. 네네. 옹스트롬이 뭐냐면요. 네. 우리 그냥 3나노 지금 이제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엔 2나노로 가겠죠. 네. 2나노 다음은 1나노로 갈까요? 아니요. 못 가요. 네, 맞아요. 오 그래요? 네. 1나노로 가요? 못 가고 네. 이제 기술이 전자라는 이 물리 대상 자체가 거의 제어하기 힘든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나노씩 못 가요. 2나노부터는. 그래서 2나노 이후에는 1.8나노로 가는데요. 그게 이제 18옹스트롬이 됩니다. 그래서 1나노는 10옹스트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위가 네네. 옹스트롬이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옹스트롬이 되는 시대가 향후 5년 안에 열릴 것 야, 같다. 5년 안에.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더 비싸지겠네요, 이제. 그렇죠. 네. 더 비싸지고 ASML은 더 네. 잘 되겠네요. 맞습니다. 대당 세상에. 3,500원. 3,000. 근데 서로 사가려고 줄을 네, 서 있는. 돈 들고 이렇게 돈 들고 줄 서 있는. 오히려 웃돈까지 주면서 야. 우리한테 먼저 주면 안 되니 이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의 노광 공정 관련 기업들도 네네. 또 같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요. 장비는 없죠. 네, 장비는 ASML이 독점하니까 네. 이제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소재들이 부수 있어요. 기업들. 이제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펠리클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펠리클. 여기 SNS텍 FST라는 회사가 이제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노광 공정에 쓰는 이제 그 소모품 있죠. 네. PR. PR. 우리 아베 소부장 때 가장 핫했던 포토 레지스트 그 EUV용 PR이 필요합니다. 거기 하는 회사가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원재료 PR용 원재료를 납품하는 경인양행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상용은 안 됐는데 네. 향후에 이제 EUV 장비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드라이 PR이라는 걸 드라이 개발하고 PR? 있는 DNF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동진 세미캠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제 네네.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네. 이게 상용화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네.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동진 세미캠은 지금 주력은 KRF 쪽이에요. 네. KRF는 한 30나노대에 음. 쓰이는 이제 PR인데요. 이거는 보통 랜드 플래시 쪽 많이 들어가요. 세계 1등입니다. 동진 세미캠이. 오, 네. 그리고 이제 D램하고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게 ARF라는 이제 그 기존의 DUV 네. 광원에 쓰는 이제 PR인데요. 그리고 ARF가 있고 ARFI가 있습니다. I. ARF 이머전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액체 투명한 어떤 유리 안에 물을 채워서 그 돋보기 볼록 렌즈처럼 더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ARFI 이머전이라고 하는데 네. 액침 방식으로 쓰는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UV인데 지금 ARFI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UV를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지금 D램용 EUV 라인에 한 개 마스킹 공정에 퀄을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좀 동진 세미캠이 이제 그래서 최근에 숫자도 좋은데다가 이제 그런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에도 주가 흐름에도 좀 맞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SNS텍과 FST. 이름이 어려워요. 네네. 이 두 가지는 EUV 펠리클. 펠리클을 네네. 한다. 아까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대체 이 펠리클은 무엇인지 또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걸까요? 네, 우리 그 노광은 석판 인쇄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회로가 그려져 있는 석판이 있겠죠. 네. 네, 그거를 우리나라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판을 그리기 전에 원재료 있죠. 요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그럽니다. 블랭크 마스크. 예, 그 회로를 그리기 전에 어떤 거를 블랭크 마스크를 하는 회사가 SNS텍입니다. SNS텍이 블랭크 마스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를 하는 회사는 호야라는 회사가 해요. 호야요? 일본의 호야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EUV 그 극자외선 자체가 빛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여러 번 쓰면 상하죠. 그렇죠. 네, 상하고 그리고 마스크에 아주 미세한 파티클 먼지 하나라도 붙으면 불량이 못 써요. 그리고 이걸 씻어내면 이게 또 세정을 몇 번 하면 또 망가져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휴대폰에 어떤 위에 그 보호 렌즈 필름 씌우듯이? 쓰는 게 펠리클입니다. 아. 그래서 파티클 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렇게 네.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펠리클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재 쪽은 어떻게 보면 단결정 실리콘이나 아니면 실리콘 카바이드 SiC 같은 소재 가지고 굉장히 투명한 유리를 만들어서 펠리클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고요. 이제, 상용화는 안 네, 됐고 이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럼 SNS텍도 그렇고 FST도 둘 다 이제 네네. 생산 라인 구축하고 그렇죠. 조만간 맞습니다. 생산을 할 네.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 증설 공시도 해서 이제 물 익었다 이렇게 아.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이제 거의 완료된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DNF랑 경인 양행이 있는데 네네. DNF는 드라이 PR을 준비 중인 상황인 네네. 거고 경인 양행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 드라이 PR은 뭐예요? 우리 그 뉴스 보면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쫙 퍼지잖아요. 그게 스핀 코터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 PR이라는 게 약간 액상이거든요. 약간 끈적끈적한 액상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액상에다가 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녹아 있는 걸 상태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쫙 회전하면서 이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걸 스핀 코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EUV 장비에 쓰는데 드라이 PR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핀 코터 방식 대신 그냥 딱딱하게 증착으로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로 네. 이제 공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공정 효율이 70% 올라가요. 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기존에 스핀 코터 방식으로 만약에 반도체 한 개를 만들 동안 네. 드라이 PR 방식을 쓰면 1.7개를 만들 수 있다. 우와. 그러면 EUV 한 대 가지고 1.7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아직까지 넘어야 될 벽들이 많습니다. 너무 네. 벽이 많지만 네. 향후 상용화 된다면 굉장히 업사이드 기대감이 있다. 근데 경인 양행은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인 양행은 이제 네.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에다가 네. 그 PR 중간체를 납품합니다. 아. 그러니까 PR을 만들기 전 상태의 어떤 원재료 네,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DNF가 지금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게 되면 뭐 훨씬- 상용화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연구개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연구개발이에요? 될 것 같고, 네네. 뭐 만약에 그게 상용화까지 와 있다면 주가가 엄청 올랐을 엄청-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연구개발 수준인 거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수준인데 네네. 이제 잘 될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네네, 될 것 지켜볼 같습니다. 만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광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공정으로 인해서 또 국내 기업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졌을 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이런 효과들이 있을지 또 주가 흐름이 얼마나 또 잘 갈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요즘 좀 시장이 안 좋기는 한데 이렇게 또 앞으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또 주가에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조금 힘든데 네네. 여러분 화이팅 네. 힘내시고 매크로는 매크로고 또 열심히 종목 공부는 해야 되니까. 열심히 네. 갈 거는 갑니다. 또 네네. 종목 개별적으로도 가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